인터넷 업종부터 좀 한번 우리 체크를 해볼까요? 네, 그렇죠. 대표적으로 네이버, 카카오인데 뭐 네이버만 하더라도 올 들어서만 35% 이상 빠진 것 같아요. 지금. 크게 빠졌죠. 뭐 계속 사실 신저가. 예, 오늘도 많이 빠져가지고 예. 사실 뭐 기사 같은 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국민주, 네이버, 카카오가 어디까지 빠질 것이냐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오늘도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방송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왜냐면 제가 나중에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왜 빠졌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세 번째 이유가 결국 매크로적인 이슈가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지금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사실 있잖아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네. 안 좋은 진단부터 네. 아시죠? 청진기부터 갖다 대죠. 그러시죠. 네이버, 카카오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는지 이게 오롯이 다 이게 매크로 탓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지 좀 짚어주세요. 네. 우선은. 그러니까 먼저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네. 요게 지금 네이버랑 카카오 차트잖아요. 네, 주가 차트인데 예. 언제부터 빠지기 시작했냐면 지난해 9월 정도부터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빠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네. 예. 첫 번째는 그러니까 빠지기 한 시발점이 된 건데 플랫폼 규제 이슈가 있었어요. 아, 그렇죠. 당시에. 작년에. 예. 네, 당시 플랫폼 규제 이슈가 있었고 그게 이제 시발점이 돼서 이제 빠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는 코로나 엔데믹으로 인한 시장 성장률 둔화 그리고 마지막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크로적인 이슈입니다. 근데 그 세 가지 이유가 그럼 지금 각각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플랫폼 규제 이슈부터 말씀드릴게요. 가져볼까요? 네. 도표 1번 보면 제가 재밌는 사진을 봤었는데 자료를 준비를 하다가 네. 그러니까 여기 번역을 하면 그러니까 당신의 회사의 디지털 전환을 이끈 게 누구냐. CEO냐 CTO냐 코로나냐. 코로나가 이끌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사실 경영진들이 어떤 회사 경영진들이 바꾸는 것보다 이 질병으로서 바뀌었던 게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진짜 뭐 재택근무를 포함해서 그 아무래도 온라인 시장 디지털 전환이 일반적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가 이게 기울기가 완전 급상승으로 돼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 크기가 아니라 성장률이 그러니까 가속도가 빨라진 거죠. 그렇죠. 그때 그랬죠. 네, 가속도가 빨라지면서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왜 혜택을 받았냐면 다양한 산업에서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각자가 성장률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좋은 밸류에이션을 줬었던 거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전통적인 관점에서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PER이라든지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 PER을 받았던 거예요. 왜냐면 정당화됐었죠. 정당화됐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플랫폼 업체들의 그게 좀 특성인데 카카오로 예를 들면 카카오톡이라는 엄청나게 큰 이 트래픽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카카오톡이라는 거의 일간 활성 사용자 숫자가 거의 국민 숫자에 맞먹을 만큼 4천 몇백만 정도 될 텐데 이 숫자를 통해서 사업을 진출을 하면 네. 이제 그 트래픽을 활용해서 그 사업에 진출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영역을 먹는 거예요. 네. 그 영역을 먹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처음에는 서비스가 가격을 굉장히 좀 낮춤으로써 점유율을 높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매출을 높이고 네. 그 다음엔 이익을 넓히는 네. 그런 방향에서 경쟁자들이 많이 제거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게 한 가지 분야가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처음에 그 진출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나중에는 매출이 높아지고 이익이 높아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니까 뭐 그 당시 1년 동안의 그 수익으로는 밸류에이션이 설명이 안 됐던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이들 이제 접근을 했던 게 SOTP 방식이라고. Sum of the part. 그쵸. 사업 각 부문별의 가치를 따져서 이걸 다 합친 게 그렇죠. 이제 미래의 시가총액이 될 것이다. 이런 밸류. 그런 부분으로 많이 접근을 했었는데 예. 사실은 그렇게 접근했던 부분들이 뒷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현재로서는 약점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오히려 약점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게 성장기에는 굉장히 강점으로 설명이 되다가 이게 성장률이 꺾이기 시작하니까 매출이 오르고 이 이익이 오른다라는 그 부분에서 좀 약점이 생기면 사실 삐걱삐걱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밸류에이션을 하는 몸값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뭔가 쳐낼 요인들이 막 생겨나다 보니까 규제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플랫폼에 찾아온 위기
네. 주가가 많이 빠졌죠. 이게 5월 말 기준으로 제가 작성을 한 건데 네. 네이버, 카카오뿐만 아니라 글로벌리한 플랫폼 기업들이 다 빠졌어요. 그럼요. 이게 좀 유념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네. 빠지기 시작한 시점이 조금씩 달라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9월부터 빠졌고요. 예.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은 올해 연초부터 빠졌어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BAT 기업들은 예. 작년 연초부터 빠졌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빨리 빠진 이유는 사실 규제 때문이었어요. 플랫폼 규제.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원래 플랫폼 규제라는 것들은 지난해 전부터 계속해서 얘기는 나왔었어요. 뭐 네. 유럽이라든지 일본 쪽에서는 좀 선제적으로 계속 그 법안을 만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문제는 조금씩 국가마다 플랫폼 규제를 바라보는 색깔이 달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 빅테크,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자기네들 유럽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구글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해외 기업이죠. 네, 해외 기업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너무 독과점 형태로 가다 보니까 자기네들 신생 기업들이 못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뭔가 규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약간 자국 산업 보호 측면에서 그렇죠. 유럽 입장에서는 유럽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중국은 조금 얘기가 달라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다 자국 기업이죠. 중국은 다 자국 기업이죠. 그죠. 뭐 네이버, 구글 뭐 힘 못 쓰죠. 그렇죠. 아니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런데 중국은 이제 외부랑 좀 차단돼 있고 중국 정부가 특히 이 자국 플랫폼 기업들을 엄청나게 밀어줬었어요. 당연히 일단 외부 경쟁자들을 그걸 하다 네. 보니까 네. 엄청나게 밀어줬는데 문제는 이런 표현을 써도 되나? 머리가 너무 커진 거예요. 네. 많이 컸네. 약간 그런 많이 느낌으로 컸네. 머리가 너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소비자들도 불만을 좀 터뜨리기 시작해요. 아 이거 얘네 너무 왜냐면 독과점 형태니까 네. 너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 후생을 생각 안 하는 거 네네. 아니냐라는 부분도 있었고 두 번째는 이 중국 공상당국이 네. 좀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경우 알리바바 마윈 회장이 네. 2020년 10월에 중국 관료들한테 손가락질 한번 했죠. 그 중국 금융 당국을 전당포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와서 얘기를 했다가 큰 이제 고초를 겪었죠. 치르셨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중국 당국에서는 얘네 안 되겠다. 교육 한번 해야겠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지금 현재 시진핑 주석이 장기 집권이랑도 좀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인민들한테 아무래도 이 플랫폼을 좀 규제함으로써 좀 후생적으로 좀 돌아가게 하고 네. 그리고 정신교육도 한번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네. 규제를 내리는데 사실 규제라기보다는 철퇴에 가까워요. 예를 들면 과징금을 알리바바는 몇 조 원씩 3조 원씩 부과하고 그래요. 벌금을. 아하. 네. 그리고 상장 자체를 무기한 연기시킨다던가. 그랬죠. 네, 그러니까 2021년 2월에는 반독점 지침을 발표하면서 한 명씩 그 플랫폼 대표들을 다 불러가지고 면담을 하면서 예. 정신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연초부터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보다 규제로서의 리스크가 더 크게 작용했던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분위기가 조금 바뀌고 있는 게 예. 중국이 봉쇄령도 내리고 경제 성장률이 너무 안 좋잖아요.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다 안 좋으니까. 네. 중국 이제 고위 관료들 중심으로 스탠스가 조금 바뀌고 있는 게 좀 플랫폼들 살려주자라는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정신교육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경제가 좀 급하니까 그렇죠. 너희 뭐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은데 이제 다시 해보자. 뭐 지난 날은 있고. 그래서 좀 최근에는 반등이 조금 나오려고 하는 이제 좀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반독점, 그러니까 플랫폼 규제라기보다는 반독점 규제에 가까워요. 플랫폼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게 아니라 반독점 규제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공정 경쟁. 네, 공정 경쟁.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 좀 오래 전부터 있었던 반독점에 대한 견제인데 이제 소위 말하는 빅테크 기업들, 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메타죠. 그리고 애플, 뭐 5개까지 보면 뭐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네. 요렇게 좀 타겟해서 법안들이 많이 제정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너희들 이 시장 점유율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렇고 미국 안에서도 봐도 그렇고. 네. 그래서 그 규제 법안 내용들을 보면 보통은 자사 제품을 우대하지 마라 라는 내용이 또 있고 뭐 예를 들면 구글 내에 뭐 검색을 하는데 네. 뭐 그러니까 유튜브를 상위에 띄워놓는다든지 자사 서비스인 구글 맵스를 이렇게 뭐 좀 띄워놓는다든지 네,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너희 사업 부문을 너무 띄워놓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좀 제재를 가한다던가. 그러니까 최대한 그 어떤 반독점을 줄이려는 방향으로
이제 많이 법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예. 주가에 영향을 별로 안 받았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지난해 말까지 계속해서 주가가 성장을 했었거든요. 올해 들어서 좀 안 좋은 거죠? 올해 들어서 많이 네. 빠지기 시작했죠. 네, 네.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규제에 대한 이 악영향보다 성장률에 대한 악영향이 더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랑 미국이랑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관점을 가지고 이제 국내를 볼 겁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 걸 먼저 좀 봐야 된다 하셨구나. 네. 국내 같은 경우에는 네.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반반이라는 게 뭐냐면 네. 지난해 9월 달에 뭐 연초부터 얘기는 좀 나왔었지만 9월 달에 이제 국회에서 그 당시 이제 그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플랫폼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많이 나왔었어요. 네. 실제로 그래서 온풀법이라고 하죠. 온풀법이라고 하는데 플랫폼 규제 법안들이 국회에 엄청 많이 나왔어요.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된 법안들. 네. 그러니까 이게 법안명은 조금씩 다 다른데 네. 의안정보 시스템이죠. 네. 의안정보 시스템에서 제가 가지고 온 건데 네. 엄청나게 많이 이제 법안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많은 법안들 중에서 메인이 되는 거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온풀법이라고 하잖아요. 네. 공정화에 관한 법률인데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부 차원에서 발의한 법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온풀법, 우리가 흔히 안 하는 정부안. 네, 정부안. 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뭐 이렇게 담았을까 이렇게 좀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 내용 중에 좀 논란이 있던 게 요겁니다. 5번. 재화 또는 용역이 네. 온라인 플랫폼에 노출되는 순서, 형태,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라. 이게 뭐냐면 당시에 이거 알고리즘 까라는 건가? 네이버, 카카오 알고리즘 까라는 거야?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영업 비밀인데, 그러니까 왜냐면 소프트웨어적으로 얘네가 알고리즘 만드는 거는 영업 비밀이니까. 그렇죠. 이거 까면 좀 그래도 안 좋은 거 아닌가? 라는 그게 자기네가 돈을 버는 방식이 될 방식인 수도 거죠. 있는 거고 판매자들 줄 세워서 광고 비딩 막 입찰 경쟁점 하는 거고. 붙이는 걸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또 뭐 뉴스 내용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영업 전략인 거죠. 예.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렇게 현업에 계신 분들한테 들어보니까 네. 이게 물론 법안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지는 않는데 이걸 어느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되느냐가 좀 있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이버 쇼핑에서 상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떤 상품을 검색을 했을 때 상위에 올라오는 상품은 네이버 입장에서는 우리 이미 기준을 깐다, 기준을 간다라면 네. 기준을 이렇게 알린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면 일단 최저가 네. 이거나 그리고 그 상품의 평점이 좋거나.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되고 우리는 그거를 공시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통과가 되더라도 그렇게 큰 타격은 없다. 뭐 이런 쪽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법안 내용에서도 알고리즘을 제시를 해라. 뭐 이런 내용은 또 없기 때문에 요 부분들이 좀 긴가민가 했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센 내용들이 있나? 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실제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그러니까 결론은 플랫폼 규제 법안 내용이 그렇게 세진 않다라는 게 첫 번째였는데 네. 문제는 정권이 바뀌면서 네. 이 리스크마저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많이 사라졌어요. 왜 그러냐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후보 시절부터 예.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좀 너무 규제할 필요 없다. 좀 완화 기조로. 성장 쪽으로 가야 된다.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색깔을 떠나서 그러니까 그 논리는 뭐냐면 아직까지 국내의 플랫폼 업체는 미국이라든지 중국과 같은 대형 플랫폼 기업들에 비하여 독과점 형태가 아니다. 그렇게 큰 독과점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율 규제 방향으로 가자라는 게 당시 이제 후보 당시에 이제 공약이었고. 그게 뭐 보수 정당의 기조이기도 하죠. 기업을 대하는 태도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선되고 나서도 실제로도 민관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네. 자율 규제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어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전에 온풀법을 발의했던 게 공정거래위원회였다 했잖아요. 네. 얼마 전에 공정거래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네. 이제 공석인 상황입니다. 그쵸. 그 전 정권에서 네, 임명이 됐던 분은 이제. 근데 그 공정거래위원장, 그 전 공정거래위원장 분께서 굉장히 여기, 예, 이제 많이 욕심을 했던 온라인 거거든요. 플랫폼 규제를. 예, 조성욱 위원장이. 네. 그래가지고 규제를 굉장히 많이 걸고, 그러니까 드라이브를 걸려고 했었는데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사실상 좀 폐지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닌가. 상관없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 네. 근데 어쨌든 정부 기조가 그렇다 보니까 네. 추진 동력을 많이 잃었죠.
그럼 이제 성장률에 대한 부분을 좀 따져볼까요? 네. 그래서 근데 그러면 주가가 빠지면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규제에 대한 첫 번째는 오케이 해소가 됐는데 결국 핵심은 2번, 3번인 것 같아요. 성장률과 매크로 이슈. 네, 그러니까 성장률은 결국 왜 그러게 됐냐면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되면서 디지털 가속화가 네. 이제 가속도가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기존으로 아니면 기존보다 더 그래서 레드오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플랫폼이라는 시장이 성장률이 너무 좋으니까 네. 물고기들이 많아도 블루오션이었어요. 근데 이게 바다가 줄어드니까 예. 이 물고기들이 레드오션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좁게 느껴지는 거죠. 좁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률이, 그러니까 전반적인 성장이 안 좋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부담으로 작용한 것이고, 그게 주가에 좀 많은 악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시작은 규제였으나 핵심은 성장률 둔하다. 거기에 또 매크로까지 같이 영향을 주는 거고. 같이 영향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온라인 광고 시장, 네. 아니면 온라인 커머스 시장, 예. 아니면 뭐 그런 뭐 좀 물론 기업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웹툰 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국민들께서 이제 예전에는 온라인 위주로 활동을 하시다가 많이 오프라인 쪽으로 진출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성장률 둔화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 좀 주가 차트를 보면 네. 과거에 제가 그러니까 SOTP 방식으로 많이 설명을 드렸다고 했잖아요. 네. PER 밴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PER 밴드라고 말씀드리면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주가가 뭐 네이버 같은 경우를 보면 이 주가가 실제로 이거의 네. 파란색 선이 어디 몇 배를 찍었을냐 그 당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20년대 초반에 주가가 엄청 올라갈 때는 실제로 한 45배 뭐 이렇게 넘게 네. 찍기도 했고 네.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많이 떨어져가지고 거의 20배 후반에서 30배 초반까지 네. 돼 있어요. 이게 5월 말에 작성된 자료니까 지금 좀 더 내려왔겠죠. 네, 그래서 한 20배 후반 정도로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몇 배를 하단으로 봐야 되느냐 네. 라는 건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거죠. 몇 배를 하단으로 볼 것이냐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왜 어려운 질문이냐면 첫 번째는 실적 추정을 얼마나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거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단이 몇 배이냐가 중요한 건데 사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20배를 닿은 적은 없었어요. 닿다라는 게 그러니까 20배까지 네, 주가가 내려간 적은 없었다. 네. 그래서 20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마음 편하겠지만 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적 PER 밴드 뭐 하단이다 뭐 네. 이런 표현들. 네. 예. 그게 이런 표를 보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게 20배였는데 네. 문제는 장이 안 좋을 때는 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네이버와 카카오, 그러니까 왜 네이버가 20배를 넘게 받을 수 있어? 뭐 약간 이런 말씀 하죠. 왜냐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10몇 배, 10배, 그러니까 20배가 안 되거든요. 오히려 나스닥 쪽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주가 좀 많이 빠지면서 최근에 거의 가치주처럼 밸류에이션이 돼버렸죠. 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지고 걔는 돈도 잘 벌고 이러니까 10몇 배니까 뭐 너 그러면 20배 받을 자격 있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20배 밑으로도 그렇죠. 그걸 열어두는 건 사실인데 저는 뭐라 말씀드리고 싶냐면 글로벌 기업들은 사실 완전 시장의 점유율이 완전 꽉 차 있는 상태인데 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점유율이 완전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레드오션이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제목이 레드오션임에도 불구하고 웃을 수 있는 이유를 몇 가지를 제가 가지고 온 건데 네. 그게 뭐냐면 이제는 플랫폼 기업들, 그러니까 중소 플랫폼 기업들이 저는 퇴출될 거라 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적자를 봤던 기업들은 적자가 확대되거나 지속될 거고 네. 흑자를 봤던 기업들도 적자가 되는 플랫폼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과거에는 이 적자를 투자금으로 어느 정도 유치가 가능했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유동성장에서 워낙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가치가 높다 보니까 투자금 유치가 쉬웠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어떨까요? 어렵죠. 그러면 결국에는 퇴출되기 마련이에요. 이렇게 레드오션 상에서는. 근데 제가 지금 딱 떠오르질 않는 게 네.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 네. 근데 사실 네이버 카카오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상장된 것들은 그런데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커머스 같은 경우에도 뭐 네이버 쪽은 뭐 10몇 %거든요, 점유율이. 그 각 부문별로 예, 커머스면 각 부문, 커머스, 그렇죠, 뭐 그렇죠.
페이먼트면 페이먼트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네이버와 카카오가 종합 상사니까 그렇게 그렇죠.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각각의 사업 부문들을 보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약간 산업이 조금 재편되는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다시 승자가 독식할 수 있는 구조로 또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점유율이 두고. 그렇죠. 네. 점유율이 이미 엄청 높으면 네. 시장 성장률이 안 좋은 거를 그대로 제가 다 입잖아요. 왜냐면 내가 곧 시장이니까. 네. 근데 내가 점유율이 뭐 이 정도다. 그럼 시장 성장률이 안 좋으면 같이 안 좋아지는데 이게 또 커지면 어느 정도 그게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20배 밑으로 본다는 분들한테 제 의견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제가 뭐라 말씀드리냐면 가속도는 줄었어요. 근데 속도는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지는 속도가 가속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줄어도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플랫폼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다시 속도가 좀 꺾인 부분이지. 다만 그건 있을 겁니다. 이게 속도와 가속도 말씀해 주셨는데 주가 측면에서 보면 속도는 꾸준히 나더라도 결국은 100km 달리는 녀석이 지금 빨라가 아니라 120km, 130km 달려야 되는, 그래서 가속도가 곧 모멘텀을 좌우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가속도가 줄어들면 어찌됐든 간에 밸류에이션도 40배에서 30배, 20배 낮게 줄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이걸 밀어 올리는 실적들이 나와야만 주가가 이제 같이 그렇죠. 올라갈 텐데. 그러니까 그게 말씀해 대로 밸류에이션이 그럼 가속도가 줄면 줄어드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PER 20대 수준으로 이제 내려왔는데, 제가 오늘 종가를 좀 계산해봐야 되나? 한 20배 후반 정도 되지 않을까? 네, 20몇 배 정도. 그리고 시장에서도 애널리스트 분들마다 추정치가 또 천차만별이시라서, 그렇죠. 천차만별이라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를 수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좀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아하,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밀어 올릴 수 있는 실적이 좀 나와야 되는데, 네. 그 실적의 방향성은 조금 어떻게 보시나요? 혹시 뭐 네이버나 카카오 좀 몇 마디 요약을 좀 해주신다면요. 아무래도 예. 각 사업 부문별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좀 네. 디테일하게는 네. 전반적으로는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 성장률이 좀 하면서 지난해보다는 성장률이 줄어들 것은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광고든 네. 온라인 네. 광고 시장이든 아니면 커머스 시장이든 다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줄어드는 부분들이 애널리스트 분들의 실적 전망치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요. 네. 예. 근데 아닌 부분들을 찾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 전에 뉴스에서 매각설 나오던데. 매각 얘기 나와가지고 상장을 못해서 그냥 사모펀드에다 팔란다, 뭐 이런. 네, 근데 얘기까지. 결국에는 얘네도 온라인 플랫폼이긴 하지만 오프라인 기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택시. 네. 근데 아시겠지만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이렇게 사람들이 오프라인으로 많이 나오면서 뭐 요즘 회식 같은 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택시 안 잡히잖아요. 아, 짜증나죠. 힘들죠. 대리 안 잡히고. 예. 그래서 수요가 엄청 많거든요. 지금 택시랑 대리 쪽에서 모빌리티 시장에서 그쪽이 워낙 좋다 보니까 사실 성장률이 모빌리티 쪽은 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나왔던 거고, 그래서 그 매각설이 나왔던 것도 파트너스 MBK 파트너스 이미 기사로 나온 거니까 예. MBK 파트너스에서 지금 요거 제가 이제 공시 띄워놓고 있는데, 일단은 보도가 나왔고, 그 보도가 뭐냐면은 카카오 모빌리티를 이제 사모펀드에 판다라는 보도였고, 일단은 미확정 공시가 맞아요. 나왔습니다. 미확정.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일단은 뭐 지속적인 성장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니까 부인은 안 했어요. 근데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다니까 말 그대로 미확정이다. 근데 파는 걸 추진은 혹은 검토는 테이블에 올려놓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경우의 수에 있는 거죠. 풍문에 대한 해명이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미확정이라는 부분이 뭐냐면 결국에는 얼마에 팔 거냐가 중요해요. 만약에 판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거기서 이윤을 좁힐 수 있느냐거든요. 그래야지 모기업 카카오에 좋은 거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MBK 파트너스가 카카오 모빌리티를 인수하고 싶은 이유도 네. 사실 이런 성장률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프라인 기반의 이 부분이고,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카오 택시가 사실 지난해 우티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조금 점유율을 뺏기는다 싶었는데 결국에는 다시 확대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지배력을 공고히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업 부문일 테고, 네. 그걸 인수를 할 수 있을 거냐 문제인데, 최근에 지분을 하는 방식에서 8.5조 정도 평가를 받았었어요. 가치를. 네, 가치를 인정받았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매각이 되려면 카카오 입장에서는 네. 사실 왜냐면 카카오 입장에서 카카오 모빌리티 IPO 하려고 했었던 기업인데 그렇죠. 매각을 하려면
아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비싸게 팔고 싶을 거고. 근데 네. 에픽의 파트너스 입장에서는 싸게 사고 싶을 텐데 과연 거기에서 이견이 좀 조율이 될까? 이게 금액이 또 작은 금액이 또 워낙 아니라. MBK가 비싸게도 잘 사더라고요. 많이 지르더라고요. 잘 지르더라고요. 돈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아직 결정된 건 저도 없다라고 보고 있고 네, 양측에서 이런 가격 줄다리기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좀 근데 좀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카카오뿐만 아니라 그 FI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무적 투자자들. 예. FI들이 그러니까 재무적 투자자들이 또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종합적으로 또 고려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MBK 파트너스가 어디까지 지분을 인수할 것이냐.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네. 재무적 투자자들한테도 또 그러니까 권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대주주가 매각을 할 때 우리도 같이 매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면 당연히 인수 규모가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은 매각 자체가 좋다 나쁘다라는 관점보다는 결국은 얼마에 파느냐 이 관점으로 일단은 봐야 된다라는 그렇죠. 근데 카카오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사업이라서 네. 비싸게 팔고 싶어 할 거고. 네. 그러니까 근데 파트너스 입장에서 얼마 부를지 모르겠는데. 그럼 카카오 입장에서는 모빌리티 없어도 뭐 성장 동력에는 문제 없는 겁니까? 아니죠.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빌리티가 성장 동력이 좋아서 아쉬울 수는 있죠. 그러니까 카카오 그룹 자체에서 봤을 때는. 그럼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시장 분위기 좋아질 때까지 그냥 갖고 있어도 되는 건데 굳이 빨리 상장 안 해도 그렇죠. 뭐 저기 뭐 벤처 캐피털 투자해 놓은 사람들만 난리치나? 빨리 상장 안 하면 우리 빨리 엑시트 시켜줘야 된다 막 팔아서라도 엑시트 시켜달라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사실은. 그쵸. 뭐 계약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예. 근데 뭐 사실 뭐 IPO 관련해서는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파트너스에 매각하게 되면 IPO 대비해서는 가치를 좀 못 받을 수도 그렇죠. 예. 있으니까 어찌됐든 그것도 고려돼야 될 상황이 비상장 아닌가. 상태에서의 거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참 그 누리호가 발사를 연기했대요. 아니 뭐 하여튼 뭐 100% 가장 안전하게 가능성 높게 성공할 수 있을 때까지 뭐 사실 뭐 하루 이틀 연기하는 거야 뭐 이게 뭐 대수입니까? 성공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해서 원래 6월 14일에 쏘려다가 그렇죠. 하루가 연기됐죠. 예. 그래서 이제 16일에 쏘려고 했었는데 또 연기가 된 거예요. 강풍으로. 예. 나중에 뭐 언제 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6월 15일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발사가 연기된 거지 내용 자체가 변하는 건 없으니까. 어찌됐든 간에 누리호는 작년 10월에 쐈는데 그때는 진짜 위성이 아니라 위성 모사체. 그렇죠. 가짜 위성 네. 이런 거였고 약간 조금 도달거리가 좀 못 미쳤었죠 그때는. 이번에 다시 이제 시도를 하는데 진짜 위성 싣고 중요한 거는 누리호도 이제 성공을 해야겠지만 투자도 성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관련주들, 우주항공 산업들. 예. 먼저 누리호 그 지난해 10월에 발사된 걸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누리호가 3단 로켓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3단 로켓으로 되어 있는데 1단, 2단까지 잘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3단이 날아가는데 불이 붙다가 조기 연소가 그러니까 조기의 연소가 꺼져 중단이 됐어요. 46초 정도 먼저. 그러다 보니까 목표한 고도까지 거의 갔는데 얘네가 그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려면 특정 속도를 그러니까 도달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특정 궤도에 딱 가야죠. 궤도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속도에 도달해야 돼요. 그게 초속 7.5km? 초속 7.5km? 예, 그러니까 초당 7.5km까지 가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6. 몇 킬로에서 그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지구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 고도에는 거의 도달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속도를 많이 못 받아가지고. 그래야지 그 궤도에 계속 머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거의 뭐 성공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이유가 거의 고도에 도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이번에는 좀 픽스를 해가지고 이제 좀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뭐 어찌됐든 간에 위성을 띄우는 것 자체에 99.9%는 없고 그쵸. 100%가 돼야 되는 되게 어려운 일이니까 그걸 감안을 하고 본다면 자료 혹시 좀 띄울 수 있나요? 네. 그 누리호 제가 이번에 자료 쓴 거 있거든요. 실제로 여기가 1단 여기가 1단 여기가 1단 그리고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2단 여기가 2단 여기가 3단이고 3단이랑 같이 들어있는 게 페이로드라고 해서 이제 실제로 위성이 들어가 있는 게 여기 꼭지 부분에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전에 왜 나로 2013년에 저희가 몇 번 실패하고 성공을 했었잖아요.
그게 막 나로 실패할 때는 이 페어링이 뚜껑이 제때 안 열려서 네. 뭐 실패했던 경우도 있어서 그렇죠. 뭐 그 부분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누리호가 이번에 만약에 발사에 성공을 하게 되면 연기가 물론 됐지만 네. 성공을 하게 되면 기사에서는 기자님들이 좀 어떤 분들은 이게 대한민국이 7번째 발사하게 된다라고 하시는데 자국 기술로. 네, 자국 기술 7번째로 발사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네. 자국 기술로 이제 위성을 올릴 수 있는 10번째 국가가 맞고요. 7번째는 뭐냐면 액체 엔진 기술로 하는 겁니다. 국가가 러시아, 그러니까 구소련이죠. 네. 미국, 그리고 유럽, 그리고 인도, 중국, 일본, 그리고 7번째로 대한민국. 어허. 근데 그 전에 고체 연료는 뭐 예를 들면 이스라엘, 북한, 네. 뭐 해가지고 예. 몇 개 국가가 더 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액체 연료로 한 이제 7번째 국가인 거죠. 사실 엄청난 거예요, 이게. 컨트롤하기가 액체 연료가 더 힘들다고 엄청 알고 힘들죠. 있는데. 예. 액체 연료가 훨씬 힘들고. 근데 결국에는 고체 엔진은 컨트롤하기 쉽고 있는데 아무래도 추력, 그러니까 힘이라든지 네. 아니면 좀 엄청 상위 기술인 재사용 로켓에서는 무조건 액체 연료를 해야 돼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의미가 있는 거죠. 누리호의 더 성공. 미래를 내다봤을 때는 네. 액체 방식으로 연료를 쏘는 게 훨씬 더 나은 방식이고. 그리고 엄청 우수한 기술인 거고. 좋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상장사들이 좀 연관된 것들이 좀 있습니까? 근데 있는데 이게 누리호가 발사 성공했으니까 연관 기업들을 사볼까? 라고 하면 사실 예. 그건 좀 오해가 있어요. 너무 단기적이죠. 너무 그러니까 당기고 이미 다 만들어 놓고 발사를 했는데 예. 관련 기업들이 사실 그러니까 물론 후속 발사에서도 당연히 들어가는 그렇죠. 뭐 3차, 4차, 5차 있고 또 미래 계획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번에 누리호 발사에 참여한 민간 업체가 300여 개가 돼요. 그렇죠. 예. 근데 뭐 물론 이제 주도한 거는 한국항공우주. 항공우주 카이. 예, 예. 그러니까 한국항공우주가 한 거는 이 누리호를 만들 때 총조립. 네. 그러니까 총조립. 네, 해가지고 체계 완전 총조립 네. 총괄을 했고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네. 로켓의 핵심인 엔진 개발. 엔진. 예, 엔진 개발. 1단, 2단, 아까 3단 엔진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개발을 했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예를 들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발사대. 그러니까 전남 고흥의 나로 우주센터에 네. 얘네 런치하는 그 발사대를 또 제작하기도 했고 네. 그렇게 조금씩 부품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AP 위성 같은 경우에는 인공위성 쪽으로 네. 좀 부품을 개발하기도 했고. 또 그 인공위성에는 또 각 대학교들 같이 좀 참여를 하기도 했고. 맞습니다. 큐브 위성이라고 예. 지난 10월에 발사된 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위성 모사체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 기능을 안 하는 위성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발사할 예정인 누리호 2차 발사 같은 경우에는 검증 위성이라고 네. 해서 이게 위성이 진짜 잘 돌고 있는지 좀 검증하는 역할을 하는 위성도 있고 그리고 네. 그 안에 큐브 위성이라고 해서 한 몇 킬로짜리 한 3킬로에서 9킬로짜리 조그마한 위성들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보통은 이제 과학적으로 좀 탐구하기 위한 그런 네. 큐브 위성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누리호 발사를 인해서 뭔가 투자를 새롭게 한다라는 그런 트리거로 활용하기에는 조금 그거는 이제 자제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게 누리호 발사가 근데 성공하면 좀 유의미한 거는 네. 결국엔 그거예요.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우리 국내 우주 산업에서 정부가 좀 더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라는 네.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2차 외에도 6차까지 예정되어 있어요. 이미 네. 6차 발사까지.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지난달에 과기정통부에서 그 차세대 발사체 사업을 예비 타산성 조사로 넘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차세대 발사체는 뭐냐면 지금은 고도 한 700km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네. 있으면 고도 700km. 네. 근데 차세대는 그 3만 킬로를 넘어서 정지궤도 위성을 넘어서 달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엄청난 거죠. 예. 예. 그거를 개발하는 사업을 예비 타산성 조사를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좀 사업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결국 차세대 발사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2031년에 달에 도착하는 네. 게 목표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좀 제 바람으로는 개인적인 바람 산업에 좀 연관된 산업을 보고 있는 애널리스트의 바람으로서는 이게 좀 잘 성공을 해서 네. 이제 정부에서 그러니까 우주청 그러니까 미국을 보면 나사가 독립된 기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좀 격상이 된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라고 해서 이제 좀 연구 그쵸. 기관 예, 공공기관으로 연구기관처럼 돼 돼 있죠. 있는데 네.
그것보다 좀 더 나사처럼 좀 더 일본에는 작사 이렇게 좀 그리고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유럽에도 ESA 같이 이렇게 좀 다 돼 있어서 그렇게 좀 격상을 시켜서 국가적인 좀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누리호가 대단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누리호에 투입된 사업비, 누리호에 투입된 인력들에 비해서 네. 이게 7번째로 발생한다는 건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잘하는 인력들이 있는데 네. 여기에서 조금 더 투자를 진행을 하고 하면 아하. 충분히 따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격차가 좀 많이 벌어져 있어요. 이 미국이나 이런 부분들. 근데 또 뒤에 보면 다른 국가들도 뒤처져 있는 데들이 많아요. 네. 국가들이.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초기 투자를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다. 또 하나 궁금한 게, 네. 뭐, 이렇게 우주발사체를 통해서 각 기업들이 수익을 얼마나 좀 올릴 수 있을까? 그것도 꾸준하게 또 성장을 하면서. 네. 근데 미국처럼 완전히 민간이 주도하는 나라는 그 시장 자체가 크니까, 미국에서 하면 그게 글로벌 사업이니까 이게 되는데, 한국에서 하는 건 사실 이게 글로벌 사업이라고 보기가 조금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 사업비가 투입된 게 막 10몇 년에 걸쳐서 한 2조 원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나눠서 이게 매출에 반영되다 보면 그것도 한 300개 기업이. 네. 네. 그러니까 잘 보이지가 아마 않을 거예요. 매출액이 반영되는 게.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차 발사 이후에는 기술을 항우연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네. 민간으로 이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민간 기업들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네. 나사가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60년대부터 57년 러시아가 처음 발사하고 네. 구소련이 그리고 58년에 이제 미국이 처음 발사를 하고 그때부터 나사가 엄청나게 컸는데 사실상 냉전 시기에 이런 경쟁에서 미국이 이겨버렸어요. 네. 그때 미국 국민들이 말했던 게 이제 굳이 나사에 돈 그렇게 갖다 부을 필요 있어? 그렇죠. 라고 했던 거고 예산 삭감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주산업은 발전을 시켰어야 했으니까 네. 나사가 했던 게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시켰던 거예요. 네. 나사 기술자들을. 네. 그러면서 민간 차원에서 그런 기술자들을 영입을 해가지고 민간 기업이 이렇게 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리호가 유의미한 부분도 두 번째 발사 이후에서는 항우연이 민간으로 기술을 이전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민간 쪽에서 더 커질 수 있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고 봤던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항공우주부터. 네. 왜 이렇게 날아가요, 얘는? 그러니까 사실 방산업종이 예. 그러니까 그런 전통산업 같은 경우에는 시계를 길게 보잖아요. 네. 2016년도부터 방산업종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었어요. 내리막을 걸었어요. 네. 그래서 주가가 쭉 빠지다가 지난해를 저점으로 반등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 반등한 이유도 일단 방산업종 자체가 살아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막 이렇게 작년부터 왜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이 네. 부각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군비 각축이 다시 이루어지게 되면서 네. 네. 국내에서도 예전에는 해외에서 사오던 거를 국내에서 좀 방위력 개선비를 국내 기업에 투자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해외에서도 국내 무기에 대한 수요가 많이 높아졌어요. 관심들도 높아지고. 천궁이라든지 예. 아니면 재택이라든지 이런 기술 예. 부분들이 많이 수요가 되면서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높아졌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원가가 좀 그러니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원가 보존형이에요. 그러니까 원가 보존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네. 보통 방산 쪽은 원가가 보존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너네는 뭐 한 10%면 10%만 먹어. 그리고 이만큼 계속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다 사줄게. 뭐 이런 다 만들어 놓고 네. 우리가 매출이 그러니까 이제 해보니까 이 정도로 팔겠습니다 하고 나서 사후 정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가를 보존해주고. 근데 그게 또 좀 유리하게 작용한 게 뭐냐면 요즘에 재료비 같은 거 인상이 너무 많이 되니까 그렇죠. 원가가 많이 깎이는데 사실 네.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방어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걸 다 반영을 해주나요? 반영이 되죠. 그러니까 재료비가 사후 정산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로 해외 같은 경우에는 또 더 비싸게 사줘요. 그러니까 해외 매출 비중이 높아지는 LIG 넥스원 네. 같은 회사들은 해외 매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매출액에서 해외 매출 대비해서 수주에서 가지고 있는 해외 수주가 엄청 크거든요. 더 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해외 매출이 당연히 올라가면 마진율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방산업종들이 전반적으로 다 괜찮아질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괜찮아지고 있는 분위기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었는데 올해 연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면서 확 부각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확 부각되면서 최근에는 북유럽 국가들이 네. 북유럽가 아니라 유럽 국가들이 네. 이거 좀 군비를 늘려야겠는데 그렇죠. 라는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물론 이게 무기라는 게
내가 사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야겠다고 해서 뭐 다음 달에 사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려면 얘네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거고, 네. 그리고 컨택이 되면서 무기를 이렇게 체결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렉이 있을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위기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방산 업종들한테 사실 계속해서 좋은 뉴스들이었던 거죠. 거기도 그러면 이번에 막 밸류에이션 릴레이팅이 되고 막 이렇게 됩니까? 막 재평가가 되고? 근데 예. 그게 밸류에이션 리레이팅보다 실적도 같이 좋아지니까 아, 네. 같이 그냥 양방으로 가는구나. 양방으로 가는데, 근데 최근에 주가가 좀 더 가파르게 가서 네. 밸류에이션이 조금 올라온 부분은 있어요. 지금 혹시 목표 주가를 쓰는 그 방산주가 네. 어떻게 될까요? 지금? 넥스원이랑 하나 LIG 에어로스페이스. 넥스원이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58,000원 쓰고 계시네요. 네. LIG 넥스원은요? 네, 넥스원은 103,000원인데 제목이 든든하다. 아니 원래 든든한 일을 하는 회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아까 전에도 제가 말했던 거랑 내용이 비슷한데 네. 안 좋은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적도 올라가고 수주도 들어오고 그런 매크로적인 안 좋은 부분들, 뭐 재료비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비켜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좋은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반영이 되면서. 근데 에어로스페이스랑 넥스원은 조금 다른 게, 네. 넥스원은 진짜 방산만 해요. 그렇죠. 사업 부문이. 예, 예.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사실 하나그룹의 중간 지주사거든요. 네. 그래서 자회사 중에 디펜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군수도 있고, 네. 이제 민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잘 감안을 하셔서 보셔야 돼요. 그럼 어디가 밸류에이션을 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방산 쪽을 더 주고 싶다. 아, 방산이 좋을 땐 넥스원 쪽으로. 그러니까 방산 쪽에 점수를 더 주고 싶다 이러면 넥스원인 거고. 그러니까 근데 항공우주 민간 기술까지 보자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더 나을 수도 있는 거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민수 부문이 또 좋아지는 부분, 예를 들면 뭐 CCTV, 뭐 하나테크의 CCTV 중국 예. 쪽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 또 민수 기업들이 많아요, 이 자회사 중에. 예. 그러니까 뭐 테크윈이라든지 아니면 정밀 기계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옛날 뭐 삼성 것도 그렇고 인수를 좀 많이 했죠. 많이 해가지고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이제 본인의 어떤 선택이나 판단에 따라서 좀 그쵸. 나눠서 볼 수 있는. 그리고 네. 인텔리안 테크는 그 저궤도 위성, 그 뭐라 해야 되나, 지상에 있는 이제 접시죠, 신호를 받는. 네, 저궤도 통신의 안테나, 그러니까 해상용 안테나도 하고 저궤도 위성 통신 안테나도 하는데, 그래서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최근에 이게 6월 들어서, 잠깐만요, 월봉 한번 볼게요. 인텔리안 테크가 6월에만 26.85% 빠졌네. 많이 빠졌어요. 뭔 일이 있었어요? 뭐 회사 뭐 안 좋은 일 있어요, 이거?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일봉으로 보시고 좀 더 가깝게 이렇게 보시면 네. 지난주 금요일부터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며칠 안 말하면, 됐어요. 네, 저 최근 빠진 부분을 제외하면 네. 사실 매크로 너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가가 좋았어요. 6월 초까지는 잘 버텼던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쵸.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지금 다 빠지는데 네. 다 계속해서 지금 지난해 대비해서 이렇게까지 올라왔으니까 네. 굉장히 좋았는데, 문제는 지난주 금요일에 인텔리안 테크가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코스닥 150에 편입이 됐죠. 편입이 됐어요. 공식 편입이 됐고, 이제 편입이 150 지수에 들어간다라는 건 곧 뭐가 시작이 될 수 있다? 공매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그러면 야, 너 뭐야? 인텔리안 테크? 너 왜 딴 데 다 조정받는데 너만 조정 안 받았어? 그쵸. 너도 같이 맞아?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번에, 사실 비단 인텔리안 테크뿐만 아니라 이번에 코스닥 150 편입된 거, 금요일 기준으로 편입된 거 보시면 예. 엄청나게 빠졌어요. 엄청나게 빠졌고, 그 이유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한국 자체가 아직 비싸다라는 평가인데, 신입생들 들어왔네? 그래, 너 아직 매운맛 못 봤지? 매운맛 못 받지 해가지고 들어오는 공매도 물량인 거고, 실제로 금요일날 공매도 거래 비중이 10%를 넘기면서 월요일 날에는 공매도 금지까지 났어요. 하루 정도.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지금도 많이 작용을 하고 있고, 반대로 말하면 펀더멘탈 쪽에서 혹시 안 좋은 뉴스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그 사업이 영위되고 있는 건 똑같고, 지금도 향후에도 이게 쭉 이어질 텐데,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불안정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 고객 사이에 어떤 뭐 위성 발사 일정이 지연된다라든지 뭐 그런 것도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지상용 안테나 만들 때 뭐 스틸이 좀 많이 필요할 텐데 원재료 값이 많이 올라간다라든지 뭐 그런 부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그런 부분은 확실히 재료비에서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죠. 네. 근데 그게 금요일부터 빠졌던 부분이 갑자기 금요일부터 그럼 재료비가 비싸졌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재료비가 원래 좀, 그러니까 지금 반영되는 부분이 있고 원가 쪽에서도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데 1분기 실적도 굉장히 매출액 잘 나왔고 2분기 때도 좋은 흐름이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좀 단기에 공매도를 맞게 됐죠. 하지만 근데 그런 수급적인 왜곡 외에는 네. 크게 이렇게까지 망가질 이유는 없네. 근데 계속해서 수급이 이렇다 보니까 저도 단기에 얼마까지 빠질 거 있냐 이거를 맞추는 게 사실상 아니 그거는 네. 애널리스트의 영역도 아니죠 사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지금으로 저도 이게 좀 어려운 아이고,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지금 뭐 특히나 뭐 원래 올해 들어서 다 안 좋았지만 최근에 한 달 사이에 뭐 매크로 이슈도 그렇고 대외적인 환경 또 수급적인 요인 여러 가지 막 엉겨 붙으면서 뭔가 하는 게 가늠이 안 되는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를 보시는 투자자분들도 지금 굉장히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많이 좀 공매도 물량이 이 정도로 많이 나올 줄은 저도 사실 생각을 못했어요. 혹시 공매도 칠 때 애널리스트들한테 조언 구하고 이러지는 않나요? 헤지펀드들도 그 해외 물량, 그러니까 해외 기관들이 치는 거라서 해외가 주로 그죠? 공매도 그러니까 외국이 전부 다 물량들이 더 많이 해외에서 지금 들어와서 공매도 치는 거예요. 물량들 보면. 참 안타깝네요. 이럴 때 좀 공매도를 조금 반대로 엿먹일 수 있는 이런 전략들을 회사에서 예, 뭐 무상증자를 한다라든지 배당 확대를 한다라든지 네.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한다라든지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죠. 네. 무상증자하는 기업들만 날아가고 그러니까 무중 테마가 생겼어요 지금. 네. 아무튼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체크는 해봤지만 뭐 큰 회사 펀더멘털에 미치는 네. 악영향은 없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유진투자증권 정의훈 연구원하고 함께했는데 다음에 좀 분위기가 좋아져서 네. 뭔가 호재거리를 찾고 주가 릴레이팅 재평가될 수 있는 걸 찾는 그런 요인들을 찾는 네. 시간이 좀 하루빨리 되길 좀 바라겠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애널리스트란 직업을 하면서 네. 장이 좋을 때만 나와서 말씀드리기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장이 안 좋을 때나 안 때도 좋을 때나. 투자자분들한테 말아서 이런 부분들이 요소가 작용이 되는 거고 네.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조심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전달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좀 더 그렇게 좀 전달드리고 싶었고 네네. 아무래도 매크로적인 이슈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는 저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많은 아무래도 얘기를 하다 보면 여전히 비관적으로 보시는, 그러니까 하반기 증시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으십니다. 네네. 많고 저도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좀 이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투자 활동을 좀 감안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많은 분들 또 힘드신데 아무튼 또 다음에 또 좋은 리뷰도 부탁드리고 또 새로운 뷰도 또 한번 같이 부탁드릴게요. 네. 유진투자증권의 정의훈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가파르게 성장하는 산업, 전기차와 2차전지를 빼놓고는 투자를 말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차전지 산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내가 놓친 것이 무엇이기에 저렇게 날아가는 2차전지 관련주를 바라만 보고 있었을까요? 문과생도 쉽게 이해하는 2차전지 산업, IT 산업계 1타 강사 호돌이 우황재 작가가 2차전지 기술부터 응용 투자까지 명쾌하게 짚어드립니다. 수강생에게는 소장 가치가 높은 140페이지 이상의 컬러 교재를 함께 배송해드립니다. 마감되기 전에 지금 바로 멘톡에서 신청하세요.